자, 여기서부터 이제 벌레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벌레, 아까도 이제 지금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집에 깍지벌레가 많아. 특히 가루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땅에서 올라온다던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아까 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벌레들이 지금까지 벌레를 연구하시는 분이 벌레들은 냉열동물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도 조건을 주게 되면 온도 조건이 약간만 오르는 조건, 자기 일정 생육 저온에서 한계 온도를 넘어서는 온도를 주면 일정 범위 안에서는 조금만 더 온도가 더 높으면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빨리 움직여. 그런데 그 온도에 얼마나 높은가를 계속 몸에다 정장해 놨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알에서 애들이 부활해서 깨어나요. 부화해가지고 깨어나. 특히 깍지벌레.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월동 성충이 알을 품고 가서 죽어가지고 품고 죽고 어미 뱃속에서 알이 이렇게 있다가 어미 뱃속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어미는 다 죽었어. 봄철이 되면. 근데 그 알에서 깨어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한 우리나라의 곤충학자가 그것을 예측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깍지벌레에 대해서 그런 모형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그 모형이 지금 전체적으로 겨울에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실측을 해본 바에 의하면, 많게는 보름, 적게는 약 6일 정도 예측보다 빠르게 나와요. 깍지벌레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 깍지벌레는 어떤가요? 여러분 깍지벌레가 잠자는 곳이 어디예요? 하다못해 단가지가 이렇게 해갖고 말라 죽었죠. 이렇게 해갖고 단가지가 말라 죽은 거 있어요. 딱 하나 나온 것이. 그러면 줄기에서 이렇게 딱 떼보면 그 안에가 있어요. 떼어보면 이게 이렇게 조그만 은신처럼 되는 데 있으면 깍지벌레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정을 하고서 상처 부위 있으면 그쪽에 어김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부화하고 나서 지 숨을 곳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라고 약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 모형에 맞게끔 한다 하더라도 다 숨을 곳 다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 그거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예측식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능하다 그러면 실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실측할 수 있으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실측을 해야 되느냐? 관심이 있으면 실측이 하게 되는데 벌레는 보통 우리가 관심 있는 벌레들은 여러분 맨눈으로는 보여주질 않아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돋보기를 봐야 돼요. 돋보기. 돋보기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페로몬이라는 도구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밖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애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 끈끈이에다가 달라붙여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은 반드시 성페로몬을 가지고 예찰하는 과정이 딱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적으로 돋보기를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주경 배나무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는 주경 배나무가 엄청나게 빨리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2월 달부터 해가지고 6도씨 이상 되는 날짜가 16에서 21일 되는 시기에 약을 뿌리자고 했거든요. 근데 16일보다 더 먼저 나와가지고 알을 다 낳아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요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에 예측이 되는 상주 같은 경우는 거의 날씨 조건이 상주 꽃필 때 되면 나주 꽃 피어요. 그죠? 여기가 좀 빨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나주에 있죠? 거의 비슷해요.
보면 이 시기가 15일 이전에 이미 그 알이 나와버린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즘에.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알 낳은 것은 돋보기로 보면 보여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 막 알 낳는 시기가 만약에 여기는 배간 방지 도우미를 보면 주경 배나무위가 언제 산란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방제 적기인지 과거 10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또 올해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예측하는 날짜를 알려줘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식에 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돋보기로 보고 이가 작년에 많았던 데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검게 그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름이 있는데 까맣게 돼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어느 순간에 보면 흰색 점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가 빠지거나 굉장히 밀도가 높을 경우에 그래. 안 그러면 대부분 단가지 부분에가 달걀처럼 그게 꽁꽁꽁꽁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알을 낳아가지고. 그게 어느 순간에 조금씩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빨리 성충을 다 올라온 애들 다 잡아야 돼요. 이가 많은 경우에, 주경 배나무 이가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여기서 예측하는 시기를 참고로 하되 그 이전에도 충분하게 산란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산란을 못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가 많은 경우에, 주경 배나무 이가 많으면 우리가 기계유제를 뿌렸을 경우에 어떤 효과를 가지냐면 성충 자체를 안정적으로 죽일 수 있을 뿐더러 성충이 산란을 기피하는 효과를 가져요. 기계유제가. 근데 우리가 주경 배나무 이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엿집에서 기계유제를 뿌리니까 나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항상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유제를 주면 기계유제를 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계유제를 뿌리게 되게 되면 어떠냐면 나무가 2월 말부터 외부에서 우리가 휴면에서 타발 휴면이라고 그랬죠. 외부 조건이 이제 지가 알아서 죽어버린 잠자는 조건이 돼버린 자발 휴면이 2월 말 정도 되면 끝나요. 그래서 외부 조건이 따뜻하면 언제든지 가지 같은 거 물에다 물꽂이 해버리면 꽃피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외부 조건이 이제 자발 휴면이 끝나는 시기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저온에 갑자기 추운 조건에 딱 주어지면 나무가 굉장히 저온에 예민해집니다. 그 감수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온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휴면이 끝나는 단계에서부터 그때 피해를 거의 다 받아요. 동해 피해를. 그러니까 3월달에 기상하고 4월 상순 무렵에 기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해 피해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근데 그때에 그 저온이 아주 엄격한 저온이 와서 굉장히 저온이 많이 떨어지는 조건이 돼버리면 특히 우리처럼 다비 재배를 하게 되고 또 뿌리가 굉장히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기계유제를 많이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줄기마른병 이야기했죠. 줄기마른병 피해가 더 확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기계유제를 좋은 줄 다 알아. 근데 어지간해 갖고는 안 해요. 왜? 얼어 죽어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계유제는 저항성도 없고 벌레가 골고루 다 죽는데 도대체 그러면 기계유제 안 쓰고 뭐 하지? 내가 해년마다 가지가 잘 죽고 줄기 마른 병도 많고 작년에도 장마 기간이 길었고 나무가 우짜란 것들이 내 가수는 다른 집보다도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런다 그러면 내가 줄기 마른 병 피해가 굉장히 많겠구나. 그런다 그러면 주경 배나무 이 적용약제로 기계유제를 대신해서 꼭 기계유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용약제로 성충을 죽이면 돼요. 적용약제로. 그걸 뿌릴 것이 아니라 계속 죽기 살기로 기계유제만 뿌릴 것이 아니라 대신 이 타이밍을 잘 지켜라. 알 놓기 전에 뿌려서 성충을 잡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이제 알에서 깨어나와가지고 막 할 때가 저기 그 주변 배나무위가 개화시하고 딱 맞물려 버려요. 개화시하고 개화할 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무렵에 야물지게 얘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수정하는 벌 같은 걸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동기 때에 특히 가을철에 수확할 무렵에 이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수확하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단계에서 한번 밀도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산란하기 전에, 교매하기 전에 위로 성충이 이동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한 번 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뿌려주고. 생기 때 열심히 뿌리는 것보다도 그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때 그때 뿌려주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 내지는 그때에 한 번 방제를 하든가 아니면 2월 달에 2번에 걸쳐서 방제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밀도를 집중적으로 그때 방제를 해주는 것이 이후에 산란도 못하게 되니까 훨씬 방제 효과가 좋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루각재벌레도 부화 예측기가 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 말경에 한 번 나와요. 그때가 우리가 방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고 나머지 때는 답이 없어요. 7, 8월 달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게릴라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일 좋기는 4월 달에 잡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월동을 부화하는 시기는 언제 정도 시작하냐면 낙엽이 다 개화해가지고 거의 다 착과가 이제 막 확인될 무렵 정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예측하는 배감 방제 도우미에도 이 정보가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 정보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복숭아 순나방은 성페로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복숭아 순나방 피해가 많은 농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4월 달에 3월 말경에 순나방 페로몬을 설치를 해요. 농가마다 딱 하나만 설치하면 돼요. 한 동네에 딱 하나만 정도 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충을 다 잡아가지고 방제를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오로지 복숭아 순나방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밀도가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기 위한 수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처럼 1세대 방제 적기는 내가 매일매일 확인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봐가지고 그 처음에 나오는 시기 초발점이라 그래요. 초발점. 처음 발생하는 시기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방제를 해주는데 요 타임도 그 방제 어플에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사실은 그 호주나 뉴질랜드에 있어가지고 그 외국에서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초발점이라는 개념을 지금 NCPM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든 이 개념이 지금 안 쓰이고 있어요. 해충 방제에 있어서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어떤 것만 쓰느냐? 단지 어느 시기에 일주일 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20마리가 넘더라, 40마리가 넘더라. 이게 위험 수준이다. 그 시기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알 낳는 시기를 예측을 해갖고 그때에 약을 방지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할 것은 초발점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방제 결정 지원책에서는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나방 피해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이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참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고, 노린재는 넘어가고, 요거예요. 요게 이제 긴데, 이게 이제 깍지벌레예요. 여러분 지금 무렵에 전정을 하다 보면 껍질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전정을 이렇게 하면서 큰 가지 잘라냈던 부분에 살이 차는 곳에 보면 이 기퉁애가 이렇게 깍지벌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까보면 있어요. 그래서 딱 2마리만 잡으면 돼. 딱 2마리 잡아가지고
여기다 양면 테프를 해가지고 양면 테프를 해서 그 위에다가 이 껍질을 따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돼. 언제? 2월 말에나 3월 상수 무렵에 딱 한 번만 해놓으면 돼.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여기 수저통이에요. 수저통. 수저통 저기 식당에 가면 있죠. 그러면 그 뚜껑이 대부분 햇빛이 들어가는 뚜껑이에요. 뚜껑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를 은박지로 이렇게 쏴버리면 돼요. 햇빛이 안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긴 것이 한 10% 정도만 위에 밖에가 노출이 되게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덮어요. 그래갖고 요 위에가 이게 바람이 통하겠죠. 요 10% 정도 열어놨으니까 바람이 통하겠죠. 왜 그러냐면 비가 들어가면 안 돼. 비가 들어가면 막 물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뚜껑 덮어놓고 여기에다가 벽돌 하나 이렇게 작은 이게 벽돌 요만한 쬐깐한 거 이게 벽돌 있잖아요. 도로 같은 데 가보면 벽돌이 이런 거 있어. 아니면 돌 납작한 거. 그것을 여기 위에다 딱 덮으면 돼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덮으면 물 안 들어가지. 그래서 그 안쪽에다가는 요 수저통 안에는 이런 저기 그 유리라든가 평평한 것을 이렇게 저기 그 접시가 있어. 접시. 하얀 접시. 하얀 접시를 넣어놓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저기 립스틱 있죠? 여기 그 립글로즈. 여기 입술 틈은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 바셀린 같은 거 있어. 바셀린. 몰라요? 약국에 가봐요. 다 줘요. 바셀린을 손가락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경 한 3cm 정도로 해서 뺑 틈이 없이 이렇게 발라놓으면 돼요.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사이가 이렇게 바셀린을 쭉 발라놨어요. 이렇게. 립글로스를 이렇게 쭉 발라놨어. 그래가지고 여기를 뚜껑으로 딱 닫아. 그래가지고 요 속에다 넣어. 그래가지고 여기 물 안 들어가게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게 해. 그래가지고 그 가선에다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렇게 놔두면 여기에서 깍지벌레가 피해가 많으신 분 같은 경우는 몸으로 팔아야 돼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아침 가서 4월 1일부터 상주 같은 경우 4월 1일부터 3월 저기 20일까지는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이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붙여가지고 놔두면 4월 1일부터 요것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제일 먼저 아침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요것을 딱 꺼내봐. 요만한 샤알레거든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저기 그 햇빛을 향해서 보고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달걀 같은 것이 여기 가해가 이렇게 또또또또 붙어 있어요. 단 하루 만에 붙어요. 그러면 그때 무렵에부터 그날부터 해가지고 약을 열심히 치셔야 돼요. 근데 그날 통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저기 그 6월 말보다는 짧은 시기에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 하루면 꼼탕으로 다 들어가요. 여기 약간 후미진 곳으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약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제를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친 껍질을 잘 벗겨주는 작업을 잘 하시면 약재 침투도 좋고 일단은 벗기는 도중에 얘네들이 싹 다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이 깍지벌레를 잡아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거미알을 잡아가지고 넣는 사람이 있어요. 거미알을 넣는 사람. 여러분이 거미알하고 깍지벌레하고 차이점은 똑같이 알이 동글동글하다는 것은 일정해요. 근데 거미는 이렇게 알 동그란 것들이 저기 성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앞에 머리는 안 보여. 이렇게 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미알은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알 자체가 여기 껍질이. 그리고 알을 이렇게 해보면 달걀처럼 돼가지고 서로 안 묶여 있어. 실처럼 이렇게 서로 안 엮여 있어. 그래가지고 후훅 저기 그 쌀밥이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응집이 돼 있다 그러면 보리밥은 어때요? 훌 풀어져 버리죠. 보리신가요? 보리밥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그 거미는 훌 풀어져 버려요. 근데
깍지벌레는 알 사이에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해서 훌 풀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 사이에가 이렇게 서로서로 엉켜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깍지예요. 이것을 딱 2마리 내지 1마리 정도만 여기다 올려놓고 립글로스 발라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따뜻한 달걀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면 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 밭에서 이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진짜 깍지벌레 잡아야 되겠다 하면 첫 번째 4월 달에 반드시 이 기술을 써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상주 농업기술센터는 열풍 방사팬을 쓰고 있죠. 일부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좋은 방법은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열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날씨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뭐예요? 개화기 저온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왔고 태풍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랬는데 작년에 한 가지가 생겨버렸어. 고온 피해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 3가지가 이제 하나가 더 와버렸어. 또 앞으로 올 것은 뭐예요? 우박이 와요. 우박이 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기상하고 한밀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저온 피해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통용되고 있는 것이 저온 피해예요. 통용된 것이 연소법이라. 그래서 지금 상주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열풍 방사팬을 쓰지만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표 온도가 영하 2도를 넘어가는 더 추운 조건이 돼버리면 방사팬 자체로서만은 그 하나만으로서는 절대 해결책이 안 돼요. 그게 파오라는 세계 식량기구에서 기본적으로 한 보고서가 거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항상 방풍팬하고 그때 무렵에서는 다 연소장치를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의 떡처럼 나한테 열팬이 열풍 방사팬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것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이라도 연소자재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봄철에 그때에 오면 저온 피해가 오면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탑겔이라는 상표예요. 이게 양초예요, 양초. 양초를 떼요. 그리고 이렇게 석유를 넣어가지고 항공유를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것이 나오는데 작년부터 한국가수협회에서 이 부분을 요것을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사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몇백 개를. 근데 요것도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가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과수원을 10m면 10m 간격으로 연소기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저온이 되면 영하 1.7도씨가 개화기 무렵에 30분 정도 연속 온도로 주어지면 암술 주두가 그쪽이 녹아내려요. 그때가 가장 저온 피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동일하게 개화를 그때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빠르고 어떤 것은 느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더 촘촘하게 못 하더라도 열기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열기를 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저온에 노출되지 않게끔 중간에 좀 끊어주기만 해도 의미가 있는 저온 피해 전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한다 하더라도 좀 준비를 해서 하되 문제는 우리가 과하면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연소자재를 할 때는 굉장히 화재를 조심해야 되고
화재를 조심하려 그러면 가장 좋은 방열 잔체, 불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로타리를 하고서 저걸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막 불길이 막 옆에 막 흩어지지 않게끔 불타고 이렇게 화재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됩니다. 한번 로타리를 치고서 하고서 놔두면 안전한 연소 처리 방법이 되고, 바람이 이쪽에서 분다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저 있는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쪽에다가 화기를 설치를 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아니면 전체적으로 바람이 없는 가운데서 서리 조건에 진짜 서리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과수원에 따라서 해놓게 되면 어쨌든 열 피해, 좋은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방풍팬 하나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 그리고 영하 2도씨 이하 되면 모든 작업이 방풍팬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열이 그다음부터는 들어가줘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